네, 안녕하세요. 발달장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하기 3강을 연속해서 설명하게 되는 김경량이라고 합니다. 먼저 첫 강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을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의사소통이 어떤 것인지 정의와 그 발달 단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의사소통이란 많은 분들이 이미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청자와 화자라고 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은 크게 몸짓이나 손짓, 얼굴 표정과 같은 비도구적인 상징을 쓰거나 아니면 말 또는 행동 또는 텍스트, 글자와 같은 구어적인 도구적인 상징을 써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방법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다양한 수단을 사용한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발달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발달장애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알아보기 이전에 비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발달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발달은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사실 선별과 같은 단계인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발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의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사소통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그 의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의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소통에서 가장 핵심이 청자와 화자가 그러니까 2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뜻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을, 의견을,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의사소통 발달의 가장 기본적인 선별과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의도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고요. 아이들의 가장 일반적인 먼저 나타나는 의도의 행동은 아마 아이들 혹시 키워보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금방 이해하실 거고 저희가 학생들을 보다 보면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구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으면 선생님께 막 손을 가리켜서 달라고 한다든지 선생님을 막 끌고 가서 물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모두 다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상징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아직 상징 이전의 비상징 단계라고 하는 여기 회색 표시로 되어 있는 2단계를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의 발달 단계 상에서 살펴보시면 한 6개월, 7개월 전 돼서 나타나는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 의도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지 발달의 시도로 보기도 하고 사실 공동 관심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도적이고 비상징적인 단계를 지나기 시작을 하면 아래에 설명을 드려놓은 언어적 의사소통 발달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는 시기적으로는 한 18개월 이상쯤 돼서 어휘 폭발기라는 것과 함께 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모두 다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시를 하고 언어로 표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휘들을 순식간에 습득을 하고 폭발 길을 거쳐서 어휘가 마구 늘어나는 그런 시기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의사소통의 발달 단계는 크게 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비상징적 단계와 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단계, 의도를 갖고 있고 상징을 쓰는 단계에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 발달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2단계에 앞서서 먼저 있는 전의도적 단계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의도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의도적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의도적 단계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발달에서 가장 핵심은 의사소통을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직은 아이들한테서 많이 나오지 못하는 시기. 그래서 의도를 아직은 스스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신생아 시기처럼 굉장히 아직 아이인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불편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타인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불편함들을 울음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상대방이라고 하는 양육자들이 굉장히 일관되게 아이들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어머님들이 달려가서 양육자들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아이를 달래주고 하는 굉장히 일관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양육자가 이렇게 울면 나에게 달려와서 나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우유를 먹여주는구나 하면서 본인의 의도와 양육자의 일관된 반응들을 통해서 다시 의도를 해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요 2단계에 넘어가는 의도를 갖추고 비상징을 쓰게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발달 단계에서 저희가 전의도적 단계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전체 발달에서 가장 첫 출발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사소통 상대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정하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것을 설명해주고 일관되게 해석해주고 반응해주는 양육자가 있었다는 것은 인생의 굉장히 짧은 시기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의사소통 발달을 저희가 살펴볼 때는 의사소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달장애 친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저희가 결정을 내린다면, 가장 핵심은 상대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요 아주 간단한 선별 절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의사소통 발달 전체를 선별을 살펴보려면 사실 논문에도 정리를 조금 해두었고요. 하나씩 도표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좀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의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의도성에서 어떤 주고받기, 그 다음에 어떤 시도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의사소통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표입니다. 비장애 아이들도 그렇고 장애 아이들도 그렇고 본인이 처음에 의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불편함은 사실 행동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관찰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형태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도를 갖추고 있는지, 아직은 이전 단계인지 살펴볼 수 있고, 맥락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의도적인 단계의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는 시작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주고받기라고 하는 그 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혹시 나의 아이들이 여기 전의도적 단계에 있는 것인가 하고 한번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단계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도는 갖고 있는데 상징을 아직 잘 쓰지 못하는 이전 상징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도들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울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발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시도를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주고받는 것도 한 턴 정도는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단계를 의미를 하고요. 3단계는 의도적인 의사소통, 이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징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서 발전되어 나가는가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기본은 초기 상징 단계에서는 하나의 상징을 또는 굉장히 하나의 상징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2번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발달을 하면 상징을 여러 가지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해서 2가지 상징을 결합을 해서 나타내고 3번 이상의 주고받기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좀 더 확장된 결합으로 나타나면 3가지에서 5가지의 상징, 더 넓어지면 5가지 이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구문이라는 것까지 다 형태적으로 다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단계에 접어들어서 의도적 의사소통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장 핵심은 요 상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달되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고 상징도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아직은 한 단어 수준이다, 또는 한 가지 상징만 쓰고 있다, 상징을 결합해서 쓰거나 이걸 연결해서 문장으로 못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렇게 발달 단계로 문장에 맞춰서 또는 구문에 맞춰서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결합돼서 나와야 하는 것이구나를 좀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보여드린 요런 지금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그 국내에서 개발된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 이미 쓰고 있는 의사소통 AAC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선별 지표로 저희가 사용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만 꼭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글에 커뮤니케이션 매트릭스 .org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8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다행히도 한국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한국어 선택하면 다 한국어로 변환돼서 보실 수 있고, 나는 한국어 말고 영어로 그냥 보는 게 더 편하다 하시면 영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의 가장 장점은 의사소통 7단계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의사소통 발달 단계를 7단계로 기능까지 모두 다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이트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가장 지금 현재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저희가 싹트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아이가 이미 숙달을 했는지, 지금 숙달되고 있는 과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 지표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매트릭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IP에 짜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진단 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보완대책 의사소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완대책 의사소통은 많이 아시는데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들, 특히 자폐성 장애 친구들에게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자폐범주성 장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제한되고 또 상동적인 행동 특성, 그리고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질적 결함 때문에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자폐성 장애 친구들에게 효과가 있는가는 이미 이론적으로도 많이 근거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구어를 산출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자동 능력에서의 어려움들을 좀 경감시켜주고 부담을 조금 덜해주고, 특히나 시각적 학습자인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징을 통해서 시각적 지원 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산출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도전 행동이나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의사소통 기능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학습된 무기력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상에서는 자폐범주성 장애 친구들이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가 이렇게 맥락적으로 다시 연결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시각적 단서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색무림 도구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고, 복잡하지 않고 아이들이 개인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의사소통 파트너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어보다는 쉬운 운동성을 갖고 있고요. 스트레스가 조금 덜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SGD라고 하는 음성이 출력될 수 있는 AAC 어플이나 도구들은 자폐범주성 장애 친구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해외에서도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완대책 의사소통은 보완하고 대체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먼저 의사소통을 살펴봤죠.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개론에 앞서서 먼저 의사소통을 살펴본 이유는 AAC라고 하는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변이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너가 함께 소통하고자 하는, 근데 그렇게 소통하는데 보완할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대체의 방법을 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같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추후에 다른 강의들 안에서 보완대책 의사소통을 설명하고 습득하셔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진행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완대책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은 보완입니다.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구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명료도가 어렵거나 또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도와주는 차원의 서포트의 기름에서 나타나는 것이 보완의 의사소통입니다. 최근에는 카톡을 많이 쓰셔서 이모티콘들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보완의 개념이 좀 더 쉽게 이제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말을 못해서도 아니고 글을 못 써서도 아니고 뭐 텍스트를 칠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이모티콘을 쓰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뭐 단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글로 그냥 사랑해, 뭐 전화로 사랑해 하는 것보다 막 사랑을 굴려가지고 던지는 이모티콘을 하면 왠지 나의 사랑이 굴려서 던져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처럼 다시 보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고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는 이 소통 방법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함께 쓰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체라고 하는 것은 성대 수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실제로 구어로 발성이 어려운 경우, 그래서 완전히 기기가 대체를 해야 되는 어떤 수단들이 대체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경우를 저희가 대체의 의사소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체 의사소통들은 사실 뇌성마비 장애 친구들에게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완의 의사소통은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보완대책 의사소통은 저희가 크게 시스템, 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징, 두 번째가 보조기기, 세 번째가 전략, 네 번째가 기법, 기술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상징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앞서 저희가 의사소통에 설명을 할 때 나왔던 것처럼 얼굴 표정이나 수어나 제스처나 몸짓과 같은 기기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는 비도구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물이나 축소형 사물이나 그림이나 글자와 같은 어떤 도구나 기기가 필요한 도구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보완대책 의사소통 상징에 들어갑니다. 간혹 AAC의 상징은 이 도구적 상징만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보완대책 의사소통 상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제스처나 몸짓과 같은 비도구적 상징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게 비도구적 상징입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얼굴 표정을 다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희가 표정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도구적 상징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구적 상징으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상징이나 글자나 저기 나오는 게 이제 블리스 심볼인데 심볼이나 PCS 상징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비도구적 상징은 사실은 기기가 필요 없는 나의 몸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거치대나 기기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도구적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상징들을 담을 수 있는 기기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조기기가 앞서 설명드렸던 도구적 상징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런 보조기기는 크게 비전자식과 전자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가 로우텍, 미들텍, 하이텍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저는 비전자식과 전자식으로 그냥 간단히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비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전자적인 공학적인 요소들이 좀 덜한 어떨 때는 노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공학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간해순공업, 오리고 붙이고 자르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이 비전자식이고 그 다음에 전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의 발달과 함께 가는 공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함께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보완대책 의사소통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도 이런 공학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도구적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자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소통판, 책
판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 강의 때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의료 상황에서 쓰는 의사소통 판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판이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이거를 번안을 해서 전 세계에서 쓸 수 있게끔 보급을 미국 쪽에서 하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보시면 저기 빨간 거에 이렇게 머리 막 열나는 것처럼 있는 게 열나요, 목 아파요, 뭐 토할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상징만 보셔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 주사 맞아요, 뭐 검사 받아요, 이런 거 딱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의사소통 판 책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요거는 사실은 의료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혹 AAC 그런 저런 상징이나 판이나 책을 학교 상황에서만 쓴다, AAC는 장애 학생들만 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의료 응급 상황들, 의사소통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상황들에서 노멀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좀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메뉴판입니다. 저희가 식당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메뉴판들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도구의 기기에서는 이런 원터치 방식으로 해서 혹시 학교에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모든 학교에 꼭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녹음을 해서 쓸 수 있는 거, 이건 버튼이 원 버튼인 거고요. 이 디지털 녹음 방식은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상징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음성 합성 방식이라고 해서 하이테크가 굉장히 많고요. 이 하이테크는 선생님들께서 상상하시는 이상의 것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최신 걸로 가지고 와서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그대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선 제가 다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꼭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이런 디바이스들은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고 소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EAC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하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런 디바이스들은 부족한 상황이라 그런 갭차가 사실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안구로 그 전체를 다 쓸 수 있게끔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자체들도 만들어져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또 이런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들도 보안대책 의사소통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는 나이의 AA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소개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국내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어플이 몇 개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한 18개, 20개 가까이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 연구였기 때문에 지금 몇 년 사이에 또 몇 가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가지가 넘어가는 어플들이 국내에서도 보안대책 의사소통 어플로 활용해 보실 수 있고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토키나 나의 AAC 같은 것들이 있고요. 뒤에 이따가 도구를 소개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안대책 의사소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근데 앞서 이런 상징이나 도구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가 전략과 함께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피아노를 여기 갖다 놓는다고 한들 선생님 앞에 1억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도 그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술이 저에게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상징과 아무리 좋은 도구가 저희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안대책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심은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도 세 번째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소통 기술, 기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런 기기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직접 선택 방법과 스캐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 선택은 발달장애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직접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스캐닝은 지체장애 친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대책 의사소통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데 가장 큰 효과는 말과 언어의 촉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안대책 의사소통을 쓰면 말을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들께서 보안대책 의사소통을 쓰겠다라고 하시면 어머님들께서도 혹여 얘가 이거를 쓰면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굉장히 많은 의문을 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또는 임상 상황에서 보안대책 의사소통이 말과 언어를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것은 결론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도 또래와 상호작용이나 학습 태도, 문제행동 감소, 성인기에는 사실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보완나치 의사소통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입견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러한 선입견들은 선입견일 뿐 실제로는 사실 보완나치 의사소통이 구호를 저해하지 않고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이 특정 능력이 있어야지만 AAC를 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오해와 선입견들은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